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오전 핵심 인물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라 대표가 인위적으로 9개 종목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YTN 취재진과 만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9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투자금이 재산 변동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설화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내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정치적 해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자진 사퇴설은 두 최고위원 모두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외교 안보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성과를 자평하고 거대 야당 입법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균형과 불통, 불안, 산불로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투자했고 거래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해명과 재산 공개 내역을 종합하면 가상화폐 투자 원금 10억 원은 이미 현금화한 거로 보이고 지금도 9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4차례 신고한 재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 LG 디스플레이 주식 48,672주를 사들여 5만 주 넘게 보유했습니다. KT와 한국전력 주식은 모두 팔았고 서울 상도동의 아파트 전세금 6억 원도 보탰습니다. 주식 가격은 9억 4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듬해 1월 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9억 8천여만 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 전부를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2월 9일 3억 원, 11일 2억 원, 12일 5억 원. 그런데 김 의원의 2021년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농협 예금이 1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보유 주식 매도 금액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을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예금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힌 셈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자 이때 투자 원금만큼을 현금화해서 예금 계좌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의원도 YTN 기자와 만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9억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구한 전셋집 보증금도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과 경기 안산시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때 가상화폐 원금 회수 계좌로 보이는 농협은행 예금이 6억 9천만 원가량 감소했고 그 이후에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를 적어놨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자신의 실제 재산이 21억 원 정도이고 여기서 가상화폐는 9억 1천여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고 밝힌 위믹스 코인은 연말쯤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김 의원이 10억 원 가까이를 한꺼번에 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부 팔고 10억 원 가까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2월 9일과 11일, 12일입니다.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개당 180원 정도였습니다. 조금씩 오르던 코인 가격은 10월부터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 11월 22일 코인 한 개의 가격은 28,900원으로 16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왜 하필 위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고점 직후부터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 2월 가상화폐가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얼마에 샀고 일부를 얼마에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아 가상화폐를 사들인 배경과 관련해서는 내부자 정보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스스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행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했던 김 의원의 위선에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도덕적 파탄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실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 의원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쇄신 의총을 열어서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 등으로 촉발된 당 신뢰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쇄신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달 말쯤에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서 향후 1년 원내 운영 계획을 밝히고 쇄신 의총에서 다룬 현안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어젯밤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윤리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두 사람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질의도 했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입단 설화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공천 녹취 유출 등이 당을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하다고 보고 징계 자체는 기정사실로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리위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했다면서도 자진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하지만 당 윤리위는 남은 시간 동안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자진 사퇴 없이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고위원 자리는 공석이 돼 지도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서로 출구를 찾을 시간을 갖자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이 자칫 외교 성과를 묻히게 할 수 있다는 부담도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돼온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내홍이 계속될 수도 있어 오는 10일 추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선을 긋고는 있지만 당 안팎에선 징계심의 연기가 두 위원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여전히 나옵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이 뭘 의미하는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면 공천이 담보된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임하기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도 탈바꿈해 삼축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핵 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를 강조하면서 필요한 제도 정비가 거대 야당에 막혀 어려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불균형과 불통, 불안 등 이른바 산불로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 균형이 손상됐으며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면서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이 자칫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막아줄 거라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야당, 국민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회담 성과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시세 조종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는 최근 불거진 주가 조작, 폭락 사태와 관련해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종하고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1,000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등을 오늘 검찰에 고소합니다.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라 대표 등이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사기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기업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엄윤지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연체시킬 수밖에 없고. 특히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직전 대비 3년 사이 80% 넘게 치솟았고 연체율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자의 상환 능력 하락이 연체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심사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고 대선 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행권이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올해 2월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반기에는 돈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오는 9월이면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연체라든지 부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다시 고용이 줄게 되는 이른바 L자형 침체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연체율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새 출발 기금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연체율 관리 실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업종 가운데 온라인 쇼핑 등 통신 판매업과 펜션은 크게 늘어난 반면 호프 전문점과 여관, 호텔은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 가운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신경정신과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최근 5년간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성장과 낮은 창업 비용으로 통신 판매업은 2018년 말 21만 8,600개에서 지난해 말 54만 3천 개로 148%나 급증했습니다. 100대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숙소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으로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과 삶을 균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며 피부관리업과 헬스클럽,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애완용품점과 동물병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회식 문화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간이주점과 호프 전문점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비혼 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환경 변화로 예식장도 같은 기간 20% 넘게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는 통신 판매업과 피부관리업, 40대는 교습학원, 5, 60대는 부동산 중개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이 국민들의 소비 성향,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과 동시에 예비 창업자와 취업 희망자, 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기관 등에 더욱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 외과의원과 성형외과 등은 남성 사업자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피부관리업과 예술학원 등은 여성 사업자들이 선호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8년 9개월로 나타난 가운데 담배가게는 17년 11개월, 이발소는 16년으로 존속 연수가 긴 반면 통신 판매업은 2년 7개월, 커피 음료점은 3년 1개월로 짧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음식 재료는 물론 각종 물품도 가맹본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게 돼 있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인데요. 원재료값 등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시중가보다 2배 넘는 가격에 고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물티슈와 냅킨을 비롯해 판촉품까지 강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는 필수 품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우삼겹이라는 거는 시중에서 뭐 7, 8,000원 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14,000원에 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점주들 검수 못 하잖아요. 뭐야 이것도 필수였어 이것도 필수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재료 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 품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 필수 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꼽으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도 정비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감행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본격 등장해 매출액 122조 원으로 GDP의 6%가 넘고 종사자가 고용인구의 5%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가맹사업.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급등 속에 소상공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신고 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20여 명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별법이 통과하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실태 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 또 합리적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심의 기준도 사전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거라며 숨진 남편의 시신을 집에 내버려뒀던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숨진 60대 남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전 갈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숨진 60대 남편의 시신을 집에 내버려뒀다가 집을 찾은 자녀의 설득으로 일주일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은둔 생활을 하며 성경을 독학해왔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부활시켜 줄 거라는 종교적 믿음 때문에 시신을 방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모텔 지하실에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모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을 뚫고 길이 10m 정도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술자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전직 대한송유관 공사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땅굴 인근에 하루 평균 6만 6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4차로 국도가 지나고 있어서 자칫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 사연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의 생일 선물을 바꾸려고 쇼핑몰에 갔다가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어린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지난 주말 댈러스 교회 쇼핑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교포 일가족입니다. 미국 모금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은 나흘 전 6살 아들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러 쇼핑몰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며 부부와 둘째 아들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만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친구가 올린 사연은 SNS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숨진 38살 조모 씨와 36살 강모 씨 부부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국말을 더 편하게 썼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한인교회를 다니며 주변 한인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경험으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6살 큰아들은 부상에선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선 범인이 쇼핑몰 앞에 차를 세운 뒤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범인은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를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만 총기 사건 사고로 1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텍사스 총기 난사 피해자 가운데 3명은 미국 국적의 한국 동포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 난사를 벌인 이유로는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증오 범죄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에서 인종, 민족적 이유와 관련된 폭력적 표현의 게시물 수백 개가 확인됐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범인의 옷도 증오 범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WDS, 우익 암살단이라고 적힌 휘장이 옷에 달려 있었는데 극우주의자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미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아시아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수사당국도 증오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최근 사례만 봐도 2021년 애틀랜타에서 총격 난사로 8명이 숨졌는데 이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한인 여성 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시안 증오 사건 신고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 대상 증오 사건은 11,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15건 이상 발생한 셈이죠.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증오 범죄, 나도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미 한인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전승절을 앞두고 자폭 드론까지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고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기념 행사도 준비는 되고 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치처럼 패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이 어제 대규모 자폭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옛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감행한 겁니다. Звуки були дуже жахливі. Такого ще не разу за весь час я не чула. І відразу хвилин через 5 були мігалки, я так зрозуміла, що все сталося у на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영상 성명을 통해 현대 러시아가 되살리고 있는 모든 낡은 악은 과거 나치가 그랬듯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Кожен, хто несе агресію, кожен, хто вдається до терору проти інших народів, щоб кожне таке зло програвало.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무명영사묘에 헌화합니다. 러시아는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며 78주년 전승절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 후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러시아 서부와 크림반도 등 약 10곳에선 열병식을 아예 취소했고 대규모 거리 행진도 지역별 소규모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Вы знаете, что это решен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этого шествия,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го вполне можно понять, когда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государством, спонсором терроризма, де-факто.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얻은 성과가 변변치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의 올해 전승절은 경축일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은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또 한미일 간 협력을 불편해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동맹국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이다. 미국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생각이 같은 국가 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미국도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new chapter and a new beginning for our alliance partners and an example of real leadership.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국과 중국 혹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에 반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And our Japanese partners, we've been very clear that we do not ask countries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or the United States and any country.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위를 거론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 확대도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세 나라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 현장에 파견합니다. 시찰단의 현장 활동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곧 열리는데요. 형식적인 시찰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시찰단 파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현장 방문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과 별개로 파견되는 겁니다.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산하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고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의 정부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한일 양측은 이번 주 중후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서 정확한 규모와 활동 범위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일본에서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하고 또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찰단 방문을 통해 그런 부분을 고려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이 현장에 도착하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가장 먼저 그동안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들의 진위를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염수 시설들의 안전성 여부와 운영 역량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안내와 설명에 따라 수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를 떠와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지 등입니다. 지난해 3월 타이완도 후쿠시마에 8명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어서 선례가 될 수 있는데요. 타이완은 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으로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쿄전력의 안내에 따라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여서요. 이번에 우리 시찰단이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할지가 관심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철저한 검증을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YTN에 출연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찰단 방문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국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본 측과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하고 올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을 약속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 네, 이번 시찰단 파견을 둘러싸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시찰단이 아무래도 현장 점검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제 체류 기간도 이틀밖에 안 된다는 게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경우처럼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시찰 수준에 머무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IAEA 검증단이 확인한 수준의 정보 확인에만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 가장 민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시찰 이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라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된 뒤에는 수입 재개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찰단 방일에 앞서 일본 측과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또 필요한 추가 자료도 사전에 미리 교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주도적으로 검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미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꼼꼼한 조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렵사리 풀린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특히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완화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우리 정부 방역 정책도 변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문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자문위원들은 확진자는 7일 동안 반드시 격리하도록 한 것을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1단계, 격리 의무를 없애는 2단계,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로 나눠 조정하기로 했는데 1단계 지침을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확진자 격리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안에 포함됐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조기 진단 역량을 높여 30일 안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8년 만에 방역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의 80세 이상 치명률이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고위 험군에 대한 보호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무전을 못 들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산경찰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은 무전 내용이 잘 안 들려 조치하지 못했다며 무전 내용 녹음본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전 서장이 당일 무전기를 4대씩이나 차고서 압사 신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임재는 무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임재는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합니다.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운영지원팀장 A씨도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야외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를 통제하던 상황이라 잘 들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소리만큼은 무척 커서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전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임재 전 서장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헬로윈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씨는 대비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교통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형 참사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기동대 배치와 관련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A씨는 상부 보고를 거친 뒤 서울청에 최소한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부실 대처를 뒷받침할 증언이 나온 가운데 지휘공백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5도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수원과 과천 등 경기 중부권에는 오후 1시부터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외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는 25도가 예상되고요. 동쪽 지방은 강릉 29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